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대박이었죠? 제가 찍어드린 문제 2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실은 3번째 문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사실 다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또 이제 내년을 또 염두를 또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뭐 인사관리론은 고득점이 나오셨겠지만은 아쉽게도 다른 과목에서 좀 가슴이 아프신 분들을 대비해서 이제 좀 인사관리론 이번 출제 경향은 또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문제는 저희가 모의고사 회차수별로 딱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다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맞췄다라기보다도 다른 법학원에서도 거의 한 번씩은 다뤄봤음직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부족하신 걸 느끼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풀어왔던 방법론하고 보는 눈을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존의 50점짜리 문제를 보시면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 및 이슈에 관련된 문제를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확계평이 인유방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직무 설계 개념으로 보면은 수평적 문제 확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수평적으로 전반적인 인적 자원관리 활동에서 모든 기능적으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인사관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뭐냐면 사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죠. 어디서나 이제 직무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가 출제된 지도 꽤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워낙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존에 공부해왔던 방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총 큰 목차를 보면 직무 분석, 평가, 설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설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설계, 현대적인 설계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교과서도 많은데 사실 전통적, 현대적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옛날에 전통적인 직무 설계 기법과 현대적인 설계 기법 이렇게 히스토리를 논하기에 이렇게 나온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통적인 거, 현대적인 거, 또 현대적인 것 중에서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직무 교차 등등등 이런 기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은 뭐냐면 직무 확대 또는 직무 충실화, 해크만, 올드의 모델 이런 거 아주 딸딸딸 외웠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직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체를 포괄해서 볼 수 있는 이제는 수직적 문제 확대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미세한 필수적인 암기해야 되는 터미널로지들이 있죠.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직무 설계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또 직무 설계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눈이 필요한 문제가 올해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죠. 보상에 있어서는 보상의 수준 그 다음에 분배 기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밑에 분배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은 직무급 뭐 연공급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무급만 딸딸딸 암기하는 게 아니라 분배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뭐냐? 그 평균적인 수준인 그 수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세부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위에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챕터 개념, 중목차 개념에서 전체 아래쪽에 있는 목차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이거 다 외웠잖아요. 다 외우다 보니까 키워드도 많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려다 보니 이거 한 페이지, 이거 한 페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냥 이거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이거를 직무 확대, 개념은 뭐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 뭐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이게 전체를 꿰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의 눈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마인드맵, 첫 시간에 우리 처음에 이제 핵심 강의 했을 때 마인드맵 보신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씹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이번 문제를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인사관리론 점수를 중점적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도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힘듭니다. 빨리 제 후임 강사가 빨리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세부적으로. 자, 1문에서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 이것도 할 얘기 진짜 많죠. 할 얘기 진짜 많죠. 이 그림이 속에서 딱 나왔으면, 머릿속에서 나왔으면 딱 된 거죠. 그죠? 미니멈과 맥시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정하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들은 전략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해강은 그렇게 많이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점은 뭐냐면, 처음에 임금 수준의 결정이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정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너무 커. 그죠? 그래서 워낙 이제 큰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에 대한 정의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수준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준들은 대외 경쟁력을 좌우하고 종업원들에게 모티베이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수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 답안으로 지금 넣어드린 부분들은 조금 이게 50점짜리 문제로 나오면 조금 50점짜리는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서 회사는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래쪽으로, 그래서 시장의 평균임금보다 낮게 결정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높게 결정하면은 어떠한 양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아등등 임금은 모티베이션 이론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모티베이션 이론 중에서 바나드와 호만스 이론으로 해서 유인과 공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종업원들은 모티베이션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종업원들은 100원짜리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원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 주어야지 모티베이션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드와 호만스 이 두 가지를 했고요. 특히 호만스의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이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데 뭐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을 결정하게 되나요? 한마디로 지배임금률이었죠. 지배임금률이라는 것은 시장임금이었죠. 왜 시장임금? 다시 지배임금이라는 부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호만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호만스는 그거를 비교할 때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집단을 내부의 집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외부의 집단으로 본다라면은 이런 그 외부의 집단으로 봤을 때 이 시장임금이라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종업원의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수준의 결정, 대외적으로는 노동시장 이런 부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임금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 목차를 브레이크다운 합니다. 첫 번째 물어본 거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정 요인, 그러면 처음에 그림을 한번 딱 그려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미니멈은 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맥시멈은 이 기업의 지불 능력,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지배임금률과의 비교를 통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업의 지불능력입니다. 지불능력, 이것은 상한선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생산성 분석, 수익성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제가 제시한 것보다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계비 먼저, 하한선 먼저 또 얘기를 해주자 말이죠. 생계비라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태생계비, 이론생계비. 이건 다 우리가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노동시장 임금 수준, 이 부분들을 지배임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과 호만세 이론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과 내가 받는 임금 수준을 비교해서 우리 직원들은 모티베이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떠한 수준의 임금을 결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직에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목차에서 이거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대안을 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로, 특수 이슈로 해서 최저임금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을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50점짜리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2차 과목 중에서 노동경제학 선택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이 적용하는 왜곡 효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올해는 그 얘기 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지금 정부에서는 왜곡 효과 이런 것 좀 강조를 하면은 좀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충분히 분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장단점 정도만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목차로 들어가서 제가 좀 지원다라는 걸 덜 지었죠. 임금 수준 결정의 전략, 여기까지만 목차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대안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 서브노트에는 전략적 대안 이렇게 돼 있죠. 대안 지운 이유는요, 문제 자체가 전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목차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의 전략입니다. 전략은 뭐냐? 선도, 동행, 추종 전략. 자, 그 다음에 이 3번 목차가 이 50점짜리의 핵심 목차죠. 그래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이렇게 결정하기 위한 전략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아예 그 컨텐츠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선도 전략이라는 것은 정의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특성은 적합한 상황. 이게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목차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 전략과 추종 전략에도 이제 장단점은 제가 안 넣었는데, 여기서도 장단점을 추가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핵심은 이제 적합한 상황, 이 부분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에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서브노트에서 정리한 부분들은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혹시나 분량이 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임금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선도, 동행,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임금, 지배임금률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기업은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신입사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임금 조정들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움직이게 되면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뭐 그대로 동결이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평균 임금을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정하는 절차들도 추가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임금 수준을 정리를 하게 된다는,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수준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인 목차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출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요즘에 나타나는 임금 관리 활동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기 전에, 자, 임금 수준 결정에서 이렇게 선도, 동행, 추종 전략을 썼죠. 선도, 동행, 추종. 뭐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뺀 거 있잖아. 터미널을 뺀 거 있잖아. 지배임금률이죠. 뺐습니다. 아까 이미 지웠나?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지배임금률은 뭐죠? 시장의 임금이죠?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한 임금입니까? 비슷한 근속에 있는 사람인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인가? 비슷한 잡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임금 배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합격을 하시고 컨설팅을 막 하시다 보면 임금 설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배임금은 몰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이 내용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저거 하죠? 임금 실태조사 하죠? 거기 거의 대부분 보면은 기업의 인력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간다라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저 회사 거 알고 싶은데 이거를 만족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요즘에 인사 컨설팅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것 아이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머서하고 휴잇에서 하고 있는 건데 서베이예요. 임금 서베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끼리 유사한 기업 나는 저 회사랑 비교를 하고 싶다 이래서 10개 이상의 회사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회사의 평균하고 비교 대상의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피어 그룹의 평균하고 우리 회사의 임금 수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동행 전략을 하느냐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런 대상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서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본다라면은 비교하기는 너무 커요. 임금 수준이.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도 조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으로 갈 수가 있느냐? 컨피덴셜이잖아요. 보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일단 한번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 직무급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세팅을 하면 직무에 대한 가치 100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언제까지 100원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매년 임금 조정률이 이렇게 큰 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1년차 하고 30년차 하고 임금 수준이 우리는 270%. 그죠? 이만큼 임금의 변화가 많은 나라예요.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직무의 가치가 100원이라고 했을 때 3년, 4년 후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금체계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설계에서 가다 보면 시장 임금률하고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급을 운영하거나 또는 시장 임금을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임금 수준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갭이, 데비에이션이 발생되는 그 데비에이션을 일정 주기별로 맞춰주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시한 거에서는 뭐냐면 로마자 4번의 4번 마켓 캐치업이에요. 그 작업이 마켓 캐치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 임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선도 전략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레깅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괴리감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마켓 캐치업이라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자 3번에서 우리가 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장 임금률에 대한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론에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수험생들하고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학습하는 개념도 좀 있고 하니까 로마자 4번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마켓 캐치업이라든지 이렇게 목차로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개념들, 그래서 시장 임금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서베이 작업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 임금과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또 비교 대상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호만스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비교 집단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하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비교 집단들은 무엇인가
라는 비교 집단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결론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개념을 결론 쓰신 분 계시나요? 이 얘기는 한 서너 번 반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원래 20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자, 직무 설계 기법 5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계해라, 얘기해라 라는 거. 자, 제가 이제 소은게 뭐 카페에 보니까는 이걸 갖다 전통적인 기법, 현대적인 기법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직무 설계에 대해서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본다라면, 그냥 연역적으로 그냥 가는 거는 조금 채점 교수님들을 현혹시키기에는 내가 깊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프로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어프로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를 한 예시 답안에서는 쭉 5가지 그냥 그대로 나열을 했어요. 한 7가지, 8가지 이렇게 그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5가지 나열하라고 그랬으니까 5개만 쓰고 더 안 쓰시고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통이든 전통적 직무 설계든 뭐든 이렇게 표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 전문화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전통 이렇게 나눴었고, 옛날에 우리가 정리했던 표는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현대죠. 그 다음에 요거를 2개를 나눴습니다. 그죠? 2개로 나눈 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행동과학. 이쪽은요? 사회기술. 그래서 그냥 5개를 넣어놔세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유형에서 1, 2, 3, 4, 5 이렇게 쓰기는 난 좀 거시기하다. 조금 더 깊은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마자 1은 서론이니까 2, 3, 4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또 2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그래서 2, 3, 4 이런 식으로 목차를 좀 나누시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직무 전문화 이거는 그냥 아예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서 목차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여기에 없는 직무 설계 기법 있죠.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액션. 자, 이거랑 2개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컨텐츠.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였어요. 이거는요? 프로세스. 만약에 목차를 이렇게 나눴다라면 더 멋지지 않을까? 또는 이거를 직무 설계 기법으로 얘기를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결론에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결론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목차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내용에 대한 설계, 뭐 각각의 직무 설계 기법에 대해서 장단점, 지금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툭 건드리면 지금 나오시죠? 아, 시험 끝났으니까 안 나오려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에 대한 내용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뭐 장단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내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집단의 응집력이나 집단의 결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집단 개념에서 이 부분들을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었죠. 그런데 내용 자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확진, 그 다음에 IT 정보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과업이라는 것이 태스크 1, 태스크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생되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의 보틀렉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직무의 내용 자체만으로 건드린 게 아니라 직무 설계는 이제는 프로세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BPR을 하나의 또 추가적인 직무 설계 기법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결론에서 직무 설계에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무에 대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무의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면 BPR을 약간 소개를 하면서 이제는 직무에 대한 컨텐츠 부분, 프로세스 부분, 컨텍스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드리는 그러한 형식의 직무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일단 제 목차에서는 BPR을 6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우리가 통합노동법에서 이 쟁행위 유형 정리 안 하셨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쟁행위 유형 이렇게 따로 문제로 서브노트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유형들이야 파업, 태업, 사보타지, 생산관리, 보이콧, 피켓팅, 준법투쟁, 직장점거 뭐 이런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쟁행위 유형 5가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뭐 정의 정도만 설명을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5가지보다 한 7가지, 8가지 하면 정의만 내려도 2페이지는 나오겠죠. 그럼 분량은 충분히 나올 거고.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우리는 인사관리론이에요. 인사관리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노동쟁의 유형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는 핵심 못 차니까 분량은 뭐 2페이지, 2페이지 반 이 정도는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채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노동쟁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썼어요. 보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고득점을 위해서 고득점자 군에서 봤을 때는 컨텐츠는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서론과 결론에서 인사관리론적 측면에서 이 쟁의행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의 서론 결론에 꾸며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예시로 만든 거에서 서론에서는 그냥 정의 부분들을 했고요. 이 꾸미는 개념을 3번에서 이제 결론 개념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또는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 또는 갈등 관리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 결론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시적으로 한 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제시해드린 표 있죠. 이 표를 정리를 한 겁니다. 결론으로. 자, 그래서 노사관계에서 제가 정리한 거는 뭐냐면 노사관계 유형 표에서 보시면 정면 대결형, 무장휴전형, 노사조화형, 노사협력형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쟁행위까지 나타나고 이런 파고까지 치닫는 그러한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냐. 정면 대결형이나 무장휴전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노사의 투쟁적인 관계로 노사관계를 보는 그런 눈에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노사협력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인사관리론 측면에서는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략적 선택의 예의죠. 상위 수준, 하위 현장 수준. 이런 측면에서 노사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결론을 낸 거고요. 또 하나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싸우지 않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 자, 두 번째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론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갈등 관리 측면에서 교섭론 개념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강의할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조파. 이게 교섭론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교섭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한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저 한 서너 번 설명했는데 지금 이 뭐지? 이렇게 눈이 이러면 안 되는데. Zone of Possible Area. Possible Area. 교섭이 가능한 가능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은 요만큼 주세요. 임금 100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100원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회사 측에서 120원 줄게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일단 질러놓은 거죠. 일단 질렀으니까 얘네들은 쭉 그 밑에서 100원, 90원, 80원 이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동결 1%까지 이렇게 먼저 5%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까지 했는데 0.5%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게 미니멈 선인 거예요. 미니멈 선. 미니멈 선에서 그 어느 정도 뭐 3%, 4% 뭐 그 정도까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들이 아까 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에서 맥시점. 기업의 지불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맥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이 교차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서로 교차가 되는 지점 안에서 우리와 등등이 협상이 될 거예요. 만약에 기업이 정말 지불 능력이 없어. 아직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야. 그런 상태에서는 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조파가 없는 거예요. 조파가 없으면 교섭이 안 되죠. 노동조합이 양보점에도 못 미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내가 얼마를 지를 것이냐 그 중요한 거죠. 이거는 협상의 스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양보점이 어디냐, 최저 양보점이 어디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섭을 기본적으로 10번, 20번, 최소한 10번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많아요. 노동조합 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제가 반노동조합인 것처럼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게 습관이죠. 마치 10번 이상 교섭을 안 하면 조합원들이 너 대충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질질 끄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로 간의 이견을 처음부터 좁힐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요? 기업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점 이거죠. 이거 우리 어떻게 분석합니까? 생산성 분석하잖아요. 그죠? 생산성 분석하는데 회사는 생산성 분석하니까 노동 분배율, 부가가치 노동 분배율이 작년에는 5%였는데 이번에 통계로 가죠. 통계치로 45%였는데 부가가치 노동 비율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회사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부가가치 노동 비율이 거의 60%까지 지금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니까 이번에 진짜 동결로 안 가면 우리 회사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하나요? 어렵죠. 조합이 무식하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무적인 지식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뭐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분식회계 하잖아. 그죠? 회계 자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상호간의 불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불이해. 그 다음에 지식적인 수준의 미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이런 스탠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교섭에 있어서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면 상대방의 불신 또는 무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파일을 만드는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그러한 노사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쟁행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지 않도록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제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유형의 결론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시면 좀 어느 정도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해설을 좀 하는 걸 보니까 예상 점수가 좀 떨어지시나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내년도 수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합격 대기생들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즐기십시오. 즐기고 그 마음껏 에너지를 충전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활기차게 저랑 노무사회 교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